늦은 밤 한국의 지하철 안에서 외국인 여성은 아까부터 계속된 낯선 남성의 시선에 불안함을 느끼며 어찌할 줄을 모릅니다. 불편한 시선에 금방이라도 지하철에서 내리고 싶지만 집으로 가는 막차이기에 쉽게 내릴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멀리서 여성을 주시하던 남성은 이내 여성에게 성큼성큼 다가오기 시작하는데요. 과연 이들에겐 무슨 일이 생긴 것일까요? 지금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스위스 출신의 리나입니다. 저는 이탈리아에 있는 한 대학에서 언론학을 공부했고 졸업하자마자 바로 마케터로 일하기 시작했어요. 사실 처음부터 마케팅에 관심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어요. 대학 시절 언론학을 전공하며 다양한 분야를 접해보았고 그중에서 마케팅이 제게 가장 흥미롭게 다가왔죠. 마케터로 일하는 것이 항상 쉬운 일만은 아니에요. 시장 조사를 하고 데이터를 분석하며 경쟁사와의 차별화를 위해 밤낮 없이 고민해야 하는 날도 많죠. 그래도 저는 마케터로서의 직업에 큰 만족을 느끼고 있어요.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펼칠 수 있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시장 속에서 성장할 수 있는 이 직업이 제게 딱 맞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회사도 즐겁게 다니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출근을 했는데 주재원 파견에 대한 이야기가 들려왔어요. 정확한 나라는 알 수 없었지만 제 생각에는 미국일 것 같았죠. 얼마 전 선배가 뉴욕으로 발령받았거든요. 그 선배가 저에게만 살짝 귀띔해준 적이 있었어요. 미국이라면 망설임 없이 신청할 예정이었죠. 제 또래 사람들에게 미국은 여전히 선망의 나라거든요. 저는 미국에 가본 적은 없지만 흔히 풍요로운 나라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잖아요. 물론 경제적 풍요가 전부는 아니라는 걸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다른 문화권에서 살아보는 것도 매력적이죠. 회사에서 일한 지 6년이 넘다 보니 일의 흐름도 파악했고 새로운 환경에서 일해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직 발령지가 정해지지도 않았지만 주변 사람들에게 가고 싶다고 이야기하고 다녔어요. 사실 결혼하고 가정이 있는 분들은 주재원으로 나가는 걸 꺼려 하더라고요. 자녀 교육 문제도 있고 새로운 문화에 적응하는 게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데 큰 부담이 된다고 하죠. 하지만 저처럼 미혼인 사람들은 이런 부분에서 자유롭잖아요. 그래서 며칠 후 회사에서 공식적으로 주재원 신청을 받는다는 공지가 떴을 때 저는 정말 기대가 컸어요. 근무 연수도 충분히 채웠고 이번에는 꼭 가겠다는 마음이었거든요. 하지만 파견지가 발표되자마자 제 기대는 완전히 무너졌어요. 주재원으로 가게 될 나라가 한국이었거든요. 주변 동료들은 미국보다 한국이 더 좋다면서 적극 추천했지만 저는 실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한국에서의 생활이 불편하거나 적응하기 힘들 것 같아서가 아니라 그냥 제가 기대한 미국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최근 한국이 많이 발전했다는 걸 알지만 저에겐 다른 이유가 있었죠. 주변 사람들은 제 실망을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그런데 이미 제가 파견을 가고 싶다고 주변 사람들에게 입방정을 떨고 다녔던 바람에 이번 해외 파견자는 저라는 암묵적 합의가 생긴 터라 그것을 물을 수도 없었어요. 결국 전 자의반 타의반으로 한국 파견자로 신청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한국에 가기 싫었던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어요. 대학 시절 만났던 한국인 남자친구와의 아픈 추억 때문이었죠. 제 대학 시절의 전부를 한국인 남자친구와 함께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남자친구 이름은 민준이었는데 제게는 정말 특별한 사람이었어요. 우리는 밀라노의 한 카페에서 처음 만났는데 민준이가 소매치기 당할 뻔한 저를 도와줬거든요. 밀라노의 어느 화창한 오후, 저는 항상 가던 카페에서 여유롭게 커피를 즐기고 있었어요. 그날은 날씨가 너무 좋아서 야외 테라스에 앉아 있었죠. 그날도 저는 책에 집중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변을 신경 쓰지 못했어요. 책을 읽으며 커피를 한 모금씩 마시고 있는데 갑자기 등 뒤에서 이상한 기운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뒤를 돌아보니 한 남자가 제 가방을 슬쩍 열려고 하고 있더라고요. 순간 당황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죠.
사실 몇 년 전에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거든요. 그때는 제가 소리를 지르며 소매치기를 잡으려고 했는데 제 목소리에 당황한 소매치기가 제 팔을 세게 내리치고 도망가면서 제가 팔을 심하게 다쳤고 한동안 깁스를 하고 다녔거든요. 그 일로 병원에 다니며 한동안 고생했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갑자기 그 사건이 생각나면서 몸이 얼어붙어 버렸죠. 그런데 그때 어디선가 헤이 라는 큰 소리가 들렸어요. 그 소리에 놀란 소매치기 남자는 황급히 달아났죠. 그때 소리를 지른 사람은 바로 민준이었어요. 그는 신속하게 소매치기를 쫓아가서 붙잡았고 금방 경찰을 불러 상황을 정리했어요. 그 사건이 끝난 후 민준은 제게 다가와 괜찮으세요? 라고 물었는데 그의 눈빛을 보니 진심으로 저를 걱정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저는 놀란 마음을 진정시키며 고맙다는 말을 여러 번 했고 그러면서 다음에 만나 밥이라도 한번 사겠다면서 민준이와 서로 연락처를 주고받게 된 거죠. 그 후로 우리는 자연스럽게 만나게 되었는데 민준이는 한국에서 유학 온 학생이었고 밀라노에서 교환학생으로 공부 중이라고 했어요. 민준이와 제가 사는 곳이 굉장히 가까워서 우리는 정말 자주 만났어요. 처음에 저는 단순히 가까운 거리에 새로운 친구가 생겨서 너무 좋은 나머지 툭하면 연락해서 민준이를 불러냈어요. 민준이는 그런 저의 연락에 한 번도 거절한 적이 없었고요. 우리는 종종 학교 끝나고 같이 저녁을 먹거나 맥주 한 병씩 들고 야경을 함께 보기도 했어요. 그렇게 민준이와 가까워지다 보니 우린 친구에서 연인 사이로 발전하게 된 거죠. 한국인 민준이는 제가 지금까지 봐왔던 동양인 남자와는 비교할 수 없이 눈에 띄는 외모를 가지고 있었어요. 날카로운 턱선과 뚜렷한 이목구비, 그리고 깊은 갈색 눈동자는 누구라도 한 번쯤 돌아보게 했거든요. 게다가 키도 185cm 정도로 어디서든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훤칠한 키를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옷을 어찌나 세련되게 입는지 진짜 멋있긴 했습니다. 민준이를 만날 때면 오늘은 또 얼마나 멋있으려나 하고 기대가 될 정도였죠. 하지만 민준이의 진짜 매력은 외모뿐만이 아니었어요. 그의 성격은 외모만큼이나 매력적이었죠. 민준이는 유머 감각도 뛰어나서 항상 저를 웃게 만들어줬고 그와 함께 있으면 항상 유쾌했어요. 그렇게 민준이와 오랜 시간을 함께 했어요. 두오모 성당을 함께 가고 브레라 미술관을 둘러보며 예술에 대해 이야기 나누기도 하고 나빌리오 운하를 따라 산책하며 서로에 대해 더 많이 알아갔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 졸업이 가까워지자 혹시나 민준이가 한국으로 돌아갈까봐 걱정이 되더라고요. 하지만 민준이는 학교를 졸업하고 밀라노의 패션 기업에 취직하고 싶다고 했어요. 민준이가 한국에 가지 않는다는 사실에 기뻤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민준이는 갑자기 한국에 가야 할 일이 생겼다고 했어요. 집에 일이 좀 생겼다면서 잘 해결하고 금방 돌아오겠다고 했죠. 그게 민준이와의 마지막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한국에 간 민준이는 몇 개월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았어요. 물론 연락은 서로 주고받았는데 그 연락도 서로 시차가 맞질 않으니 점점 뜸해지다가 멀어져 버렸어요. 눈에서 멀어지니 마음도 멀어진 걸까요? 안개처럼 사라져버린 그가 너무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렇게 민준이와 헤어진 뒤로 한동안 제 마음은 민준이에 대한 그리움과 미움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무엇을 먹어도 맛있지 않고 행복하지 않았던 시간들이었죠. 친구들과 어울려도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항상 마음 한구석이 허전했어요. 세상이 온통 회색빛으로 보였고 아무것도 즐겁지 않았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의 상처가 조금씩 아물기 시작했지만 민준이와의 추억은 쉽게 잊혀지진 않더라고요. 하지만 시간이 약이란 말이 사실이었던 걸까요? 저의 기억에서 민준이는 점점 희미해졌고 다른 남자도 만나면서 제 마음도 어느 정도 회복이 되었어요. 그 다음으로 만났던 남자친구들은 민준이만큼의 강렬한 인상을 제게 주지 못했지만요. 그래서 지금도 혼자이긴 합니다. 아무튼 한국에 갈 생각을 하니
옛 남자친구가 갑자기 생각나서 마음이 울적해졌고 괜한 눈물까지 나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회사 동료들과 작별 인사를 하고 한국으로 출국했고 12시간의 비행을 끝으로 한국에 도착했어요.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민준이가 이런 나라에서 사는구나 라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왜 자꾸 헤어진 옛 남자친구를 떠올리는지 저도 저를 모르겠더라고요. 마음속 한켠에 한국에 왔으니 민준이를 우연이라도 만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제 자신이 너무 바보 같아 보였어요. 하지만 옛 남자친구를 보러 한국에 온 게 아니고 일하러 온 거니깐 최대한 일에만 열중하기로 마음을 금세 고쳐먹었습니다. 한국의 인천공항에 첫 느낌은 현대적이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게다가 입국 절차도 빠르게 진행되어서 조금 놀랐죠. 사실 한국에 오기 전에 인터넷에서 정보를 엄청나게 찾아봤거든요. 유럽에서는 주로 열차로 여행을 다니는 편이라 공항을 자주 이용하지는 않았지만 공항에 대한 기억이 좋지 않았어요. 특히 예전에 영국 출장을 갔을 때의 일은 정말 잊을 수가 없어요. 비행기를 타고 런던 히드로 공항에 도착했을 때 사람들은 모두 긴 줄에 서서 한숨을 쉬고 있었죠. 입국 심사는 너무 느렸고 짐도 한참을 기다려야 나왔어요. 그래서 그날 약속 시간에 엄청 늦었던 기억이 납니다. 게다가 히드로 공항에서 시내까지 히드로 익스프레스를 타고 이동하려 했는데 입국 심사가 너무 늦었던 터라 미리 예약해둔 티켓을 취소해야만 했고 취소 절차가 복잡해서 전화로 한참을 통화한 끝에 겨우 취소할 수 있었죠. 환장하는 줄 알았어요. 그 이후로도 저는 출장 때문에 여러 나라 공항을 다녔지만 공항에서 좋은 경험을 한 적은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한국의 공항도 별반 다르지 않겠지 하고 생각했는데 막상 와보니 괜한 걱정이었더라고요. 한국 공항은 깔끔하고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어요. 입국 심사도 빠르고 짐도 금방 찾을 수 있어서 기분 좋게 공항 밖으로 나왔습니다. 저는 회사 근처 레지던스에서 묵기로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공항에서 레지던스로 이동하기 위해 버스를 탔죠. 그런데 며칠 전부터 여러 가지 생각으로 잠을 잘 이루지 못해서인지 갑자기 졸음이 밀려왔고 버스 안에서 졸음을 참지 못하고 그만 잠이 들어버렸어요. 한참을 졸다가 버스가 레지던스 근처에 도착할 때쯤 잠에서 깨어 부랴부랴 내렸어요. 그리고 레지던스에 도착해서 짐을 정리하는데 지갑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당황해서 가방을 뒤지고 옷주머니를 모두 확인했지만 지갑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갑자기 식은땀이 나기 시작했어요. 지갑에는 현금뿐만 아니라 신용카드와 중요한 서류들이 들어있었거든요. 순간 저는 정말 당황했어요. 공항으로 돌아가 왔던 길을 다시 되짚어보고 레지던스 여기저기를 샅샅이 뒤졌지만 지갑은 보이지 않았어요. 한국에 도착한 첫날부터 이런 일을 겪다니 제 자신에게 실망스럽고 화가 났습니다. 한국에 오자마자 벌써 일이 이렇게 꼬이니 한국에 괜히 왔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제가 버스에서 잠든 동안 소매치기를 당했다고 생각했고 왜 방심을 했는지 제 자신이 바보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게다가 지갑을 잃어버린 게 소매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니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만 가득해졌습니다. 왜 내가 이런 일을 겪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어요. 다음 날 회사에 사정을 설명하고 경찰서로 향했어요. 경찰서에 도착해서 영어로 지갑을 잃어버렸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경찰관이 내 말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는 것 같아서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한국이 세계적인 나라라고 해서 기대했는데 경찰관이 내 영어를 이해 못하니 바로 실망했죠. 그런데 곧 영어 잘하는 경찰관이 왔어요. 그래서 그 경찰관에게 지갑을 잃어버린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어요. 그분과는 대화가 잘 통해서 다행이었어요. 정말 친절하게 응대해주는 모습에 기분이 좀 나아지면서 답답했던 마음도 풀리는 것 같았죠. 그 경찰관은 제게 곧 지갑을 찾을 수 있을 거라면서 노력해보겠다고 여러 번 말해줬어요. 그 경찰관의 친절한 태도와 말 덕분에 조금은 마음이 풀렸지만
지갑을 찾을 수 있을지에 대한 확신은 없었어요. 범인이라도 잡아서 여권만이라도 되찾고 싶은 마음에 신고했던 거니까요. 그런데 이틀 후 그 경찰관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제 지갑을 찾았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주더라고요. 거의 포기하고 있었던 터라 너무 놀라면서도 기뻤습니다. 몇 번이고 감사 인사를 했어요. 그리고 저는 곧바로 경찰서로 달려가서 지갑부터 확인했죠.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요? 여권, 신용카드, 현금까지 모든 게 그대로 들어있는 겁니다. 맙소사, 보고도 믿기지 않았어요. 내 지갑이 어디에 있었길래 아무것도 없어지지 않은 거지. 사실 지갑을 찾더라도 현금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너무 의아해서 그 경찰관에게 어떻게 지갑을 찾았는지 물어봤어요. 알고 보니 지갑은 제가 탔던 버스의 차고지 분실물센터에 있었던 거예요. 제가 내린 뒤에 한 승객이 좌석에 떨어진 제 지갑을 발견하고 기사님께 전달했더라고요. 사실 제 지갑을 발견한 승객은 지갑을 그냥 가져갈 수도 있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저는 지갑을 손에 쥐고 경찰서 바닥에 주저앉아 한동안 멍하니 있었어요. 지갑을 잃어버렸을 때는 정말 절망적이었는데 모든 것이 그대로 돌아오다니 너무 기쁘고 놀라웠습니다. 그리고 경찰관에게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전했어요. 그리고 한국인들의 양심에 감동했다고 말했죠. 그러자 담당 경찰관이 말하기를 한국 사람들은 작은 물건이라도 잃어버리면 주인에게 돌려주는 게 당연하다고 여긴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정말 감동했어요. 한국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안전하고 시민의식이 높은 나라였어요. 한국에 오기 전에 인터넷에서 여러 번 한국이 안전하고 양심적인 나라라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사실 반신반의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몸소 겪어보니 믿기 힘들 정도로 놀라웠고 한국 사람들의 양심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죠. 그리고 그 일을 계기로 한국에서 잘 적응할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마저 들었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한국에서 순탄한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고 한국에 온 지 한 6개월이 지났을 때 제 인생을 뒤흔드는 사건이 발생하고 말았어요. 제가 한국에 있으면서 한국의 대중문화를 정말 좋아하게 되었고 카카오 프렌즈 굿즈를 시작으로 연예인 굿즈를 모으기 시작했거든요. 굿즈 모으기는 저에게 소소한 행복으로 다가왔어요. 아참, 굿즈는 연예인들과 관련된 기획상품 같은 거예요. 아무튼 그날은 제가 평소에 좋아했던 아이유의 새로운 굿즈들이 신상 발매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강남으로 지하철을 타고 가게 되었어요. 제 회사는 이태원 쪽에 있어서 강남은 자주 가는 편은 아니었어요. 한두 번 가본 게 전부였고 저는 새로운 굿즈를 살 생각에 신이 났습니다. 그렇게 도착한 강남 굿즈 가게는 정말 보물창고였어요. 인터넷에서는 구하기 힘든 굿즈들이 정말 다양하게 있더라고요. 결국 저는 아이유 굿즈 이외에도 구매 목록에도 없는 새로운 굿즈들을 사느라 돈을 엄청 써버렸고 쇼핑백에 물건을 가득 담아서 양손에 무겁게 들고 가게를 나왔습니다. 사실 저는 겁이 많은 편이라 늦은 밤에는 잘 안 돌아다니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회사 일이 좀 많아서 퇴근이 늦어지는 바람에 강남에 있는 굿즈 가게에 도착한 시간이 이미 10시였고 강남역 근처에서 이것저것 구경하다 보니 어느새 12시가 넘었더라고요. 하지만 강남의 밤거리는 여전히 밝고 활기찼어요. 늦은 시간인데도 사람들이 많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그것도 잠시 지하철역에 들어서자 마지막 열차가 오고 있단 소리에 양손에 굿즈들을 들고 서둘러 뛰다가 그만 턱에 걸려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악 철푸덕. 저는 넘어졌고 들고 있던 쇼핑백이 찢어지면서 안에 있던 굿즈들이 여기저기로 흩어졌어요. 그 쇼핑백 안에는 방금 가게에서 구입한 여러 가지 굿즈들과 제 지갑, 휴대폰이 모두 들어있었죠. 순간 제 앞은 난장판이 되었고 저는 황급히 떨어진 물건들을 줍기 위해 일어났어요. 그런데 갑자기 제 근처에 있던 한국 사람들이 저에게 괜찮냐고 물어보며 다가오는 거예요.
40대 회사원처럼 보이는 남자와 여자, 그리고 저와 나이가 비슷해 보이는 남자, 이렇게 3명이요. 그들은 흩어져 있던 물건들을 빠르게 주워서 저에게 건네줬어요. 정말 놀라웠어요. 그분들은 한마디도 통하지 않는 외국인인 저에게 아무런 망설임 없이 도움을 주었거든요. 지갑과 휴대폰도 무사히 되찾고 굿즈들도 하나하나 챙겨주셨어요. 그분들의 친절함에 정말 감동했어요. 그들은 제가 괜찮은지 몇 번이나 물어봤고 제가 고맙다고 연신 인사하자 웃으며 괜찮다고 말해줬어요. 사실 막차를 타는 사람들 모두 피곤했을 텐데도 그분들은 앞다투어 저를 도와주셨어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넘어진 것도 창피했지만 제가 떨어뜨린 물건들이 모두 장난감 같은 인형들이라는 사실이 조금 더 창피했어요. 저는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막차를 탈 수 있었습니다. 자리에 앉아 굿즈들을 구경하고 있는데 아까부터 불편한 남자의 시선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때 제가 짧은 치마를 입고 있었는데 마치 제 다리를 주시하는 것 같았죠. 그래서 고개를 들어 따지려고 하는 순간 그 남자와 눈이 마주쳤는데 글쎄 그 남자는 바로 민준이었어요. 한때 사랑했던, 하지만 이별한 지 오래된 한국인 남자친구 민준이 눈앞에 있었죠. 너무 놀라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민준이 역시 저를 보고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라 어쩔 줄 몰라 했어요. 저는 당황함도 잠시, 민준이에 대한 원망스러움이 밀려와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려 버렸습니다. 민준이는 그런 제 모습을 보고 저를 데리고 황급히 지하철에서 내렸어요. 우리는 그날 밤 그동안의 오해를 풀었습니다. 민준이가 다시 밀라노로 되돌아올 수 없었던 이유는 아버지가 운영하시던 사업이 잘못되었고 그 바람에 아버지는 쓰러지셨다고 해요. 어머니는 아버지의 병간호를 해야 했고 민준이는 아버지 병원비에 남겨진 빚까지 갚으려고 그저 주어진 하루에 최선을 다해서 일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어요. 민준이는 집안의 생계를 짊어져야 하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리고 밀라노로 다시 돌아갈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해버리면 저와 정말 끝날 것 같아서 말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듣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민준이가 그동안 얼마나 힘들게 살았을까 생각에 가슴이 미어지더라고요. 아마도 민준이와 저는 다시 만날 운명이었나 봐요. 이렇게 만나려고 제가 한국에 온 것 아닐까란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다시 민준이와 잘 만나고 있습니다. 다행히 민준이의 상황도 많이 좋아졌어요. 유달리 패션 센스가 좋았던 민준이가 SNS 사이에서 꽤 유명하더라고요. 민준이는 여러 기업과 콜라보 사업을 진행하면서 빚도 다 갚고 집안을 다시 일으킬 정도로 성공했답니다. 저 역시 파견 기간을 더 연장했어요. 한국에서 남은 기간 동안 민준이와 행복하게 지내고 싶네요.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사연자의 말씀처럼 정말 민준 씨와 리나 씨는 다시 만날 운명이었던 것 같네요. 두 분이 오랫동안 항상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사연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